자, 이제 7장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와 계시죠? 네,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자, 7장. 르네상스 시대의 법 사상입니다. 르네상스. 여기가 중세까지요. 르네상스까지가 중세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법 사상인데,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댕이 나오고, 알투지우스가 나오고, 그로티우스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네 분이 나오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적인 것만 좀 보면 돼요. 이거는 매년 2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3문제 정도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마키아벨리, 보댕, 알투지우스, 그로티우스. 그로티우스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마키아벨리, 보댕은 1년에 거의 다 나왔고요. 예. 그래서 여기 그로티우스는 특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개념은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처음에 이제 1절 보세요. 지금 31페이지 1절을 보시면 마키아벨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둔 군주론에 대해서 나오죠. 자, 군주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악의교사인가? 예, 악의교사인 얘기가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하죠. 로마서 농고라 해가지고 로마서 농고와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만 이해하면은 마키아벨리는 끝납니다. 그리고 폭군 방벌론, 벌을 어떻게 폭군의 벌을 하는 그런 주의자들이 누군지, 그래서 폭군 반벌론자가 누구고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보댕은 거기서 중요한 게 주권이다. 주권. 보댕이 유명한 게 주권이에요. 주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권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관용과 종교 간에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알투지오스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이제 다뤄지고요. 끼어 있다고 보면 돼. 보댕과 그로티우스 끼어 있다고 보시면 돼. 이분은. 그로티우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자연법에 대한 내용하고 저항법, 그리고 국제법에 대해서도 얘기 나옵니다. 그로티우스가. 그래서 그로티우스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자연법, 저항법, 국제법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제를 합니다. 근데 내용은 뭐 똑같아요. 예, 똑같은 문장은 아니어도 의미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1절 이제 마키아벨리. 여러분들이 마키아벨리는 이제 유명히 군주론이에요. 군주론이어서 이게 악의교사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이분이 그럴만도 하죠, 사실은. 왜냐면은 제1절 31페이지 좌측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생애와 저작에 보면 중간쯤에 나와. 이분은 이제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생애 저작에서 몇 번, 둘, 여섯, 여덟, 10번째 줄 보세요. 10번째 줄 보면 끝에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 쫓겨난 1484년 이래 공화국 정부가 장악했으며 이 시기에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종신 집권관인 피에로 솔데니의 후원에 따라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이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공화국 정부를 붕괴시켜요. 예, 붕괴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감금당하는 처지에 되었고, 그리고 그 의문의 누명을 쓰게도 되죠. 수감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상이 이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는 게 이제 완전히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군주론에 대해서 이제 그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세요. 군주론을 처음에 어디 하려면 군주론이 헌정하는 거, 왕에다가 바치는 책이에요. 왕에. 그냥 아부책이죠, 아부. 완전 아부하는 내용이야. 군주한테 아부하는 책이라고요. 그 보면 줄리아노 메디치에 원래 헌정하려고 했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로렌조 데 메디치가 나와요. 메디치에게 헌정하는데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제 악의 교사라는 얘기가, 우리가 교사범 아시죠? 교사한다는 얘기 아시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악의 교사냐 이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군주에다가 아부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군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고 자기 어떤 앞전에 있던 사상가들의 그 내용,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시대적인 내용을 다 참고해가지고 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악의 교사를 해가지고 두 번째 줄, 마키아벨리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교차한다. 극과 극이에요. 악평의 이유도 있고 추앙의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아주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 1에 보면은
마키아벨리에 대해 극단적인 평가를 보면, 평가를 쭉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사람은 아주 좋다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뭐 악이다 그러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세요. 끝에. 군주로는 군주 귀감으로 국가 체제의 확립과 유지에 관한 고전적인 저술이다. 어떤 내용이면 국가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확립할 수 있고 어떻게 유지하라는 그 내용이 아부 내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이 체계를 확립하는데 굉장히 뭐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안 좋고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내용인데 그게 내용이 엄청나게 과격한 내용도 많아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보세요. 이제 이게 첫 번째 끝에 보세요.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관련해서 지도자의 비르투라고 나오죠. 이게 그 지도자의 덕뿐만 아니라 시민의 비르투도 중시했어요. 그냥 지도자의 비르투와 시민의 비르투를 중시했는데 이분의 주장하는 그 시대 그 얘기는 그때 달라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밑에 줄 통치자를 위한 정치적 도덕으로는 비르투는 자기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보세요. 자기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해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필요하다면 정복도 불사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정복도 불사하고 한 목적적 원칙에 좌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르투는 고전적인 사덕과 성격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보세요. 자기 나라의 옹호를 위해서는 정복도 불사하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제 밑에 줄 마지막에 마키아벨리의 비르투는 정치적 전지에서 역량이나 수완을 의미하는데 보세요. 따라서 폭력, 반역, 살인 등은 사적인 윤리에서는 금지해야 할 악덕이지만 이런 건 사적으로는 악덕이지만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서는 금지해야 될 여기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이러한 악덕도 허용하게 된다. 이것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군주 다음표 보세요. 인용표 보세요. 군주는 모름지기 인간의 방법과 짐승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방법을 보세요. 인간의 방법과 짐승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반인수적인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장에 보면은 뭐 이제 칸트가 어쩌고 뭐 베베가 어떻고 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지금 얘기했던 내용.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면 군주론 책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읽어볼 만해요. 내용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와서 뭐 그런 각자 학자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비판한 평한 내용들인데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논고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우측에 보면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13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그 문장부터 그 밑에 군주론의 헌사를 보면, 헌정한 사상을 보면, 마키아벨리의 저술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헌사한 내용을 보면, 마키아벨리가 저술한 동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 이탈리아는 나폴리, 밀라노, 베네치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베네치아, 피렌체, 교황령 등으로 분열되은 채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의 간섭에 시달려 왔다는 거예요.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의 분열을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주를 대망했어요. 아주 희망했죠. 그래서 그 희망해가지고 나온 게 자연편에서 선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염원하고 공화국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는 각기 정치적인 것의 최소화와 최대한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이 강력한 정부에서 통제되는 헌법 질서에서 안정된 삶이라면 최대한은 그러한 바탕에서
귀족과 평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자유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대적인 배경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군주론하고 로마서 농구에 대해서 나오지 있는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은 이해하기 좀 쉬워요. 자,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로마서의 농구에 대한 공화주의가 나오는데, 자, 이게 마지막 이 문장 마지막 줄 보세요. 핵심주의 2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시면 공화국 번영의 원인은 이렇게 찾아봅니다. 첫 번째, 자유에서 첫자는 사고고, 두 번째, 인민을 통해 귀족을 통제하려는 발상이고, 세 번째, 종교가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통찰이고, 네 번째, 부의 독점에 대한 비판과 시민의 간섭에서 만들었다는 발상이고, 그 다음에는 국가 안에서 갈등이 좋은 제도를 만들고 강화시킨다는 통찰이고, 법과 제도의 비투수가 국가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통찰이다. 이게 뭐냐면 공화국 번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정리하면 핵심 주체 밑에서 답변을 보세요. 자유는 번영을 가져온다. 두 번째, 귀족을 인민의 개입으로 통제한다. 세 번째, 국권을 넉넉하게 하고 시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도 얘기요. 국권을 넉넉하게 하고 시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군주로서. 이게 군주로 저 내용이 좀 참 그래요. 자, 종교는 정치에 유용하다. 다섯 번째, 갈등과 반목은 좋은 제도를 만든다. 자, 여섯 번째, 국가가 번영하려면 법과 제도에 비투수가 있어야 한다. 요 내용, 답변 내용과 제가 방금 위에 읽어드린 요 내용만 딱 가져가세요. 예. 그게 로마서 농구에 대한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에 대한 내용이 딱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농구에서 펼쳐지는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입장은 딱 요 내용만 딱 압축인 겁니다. 다른 내용 볼 필요 없어요. 나오면 여기 요 지문에서 다 나와요. 자, 네 번째 이제 마키아벨리 영향을 봅시다. 영향을 보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줬냐면 중간 좀 보세요. 중간쯤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17번째 그러나 보이나요? 자, 따라오셨죠? 자, 봅니다. 정치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접근의 특징은 마키아벨리 접근의 특징입니다. 역사적 사안과 지적 가능성의 불일치에서 기인한 거라는 거죠. 예, 여기 특징입니다. 접근의 특징. 나머지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2절입니다. 폭군 방법론자들. 자,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큰 흐름은 루더파, 공호회, 켈빈파, 예수회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루터파는 어떻고, 밑에 보면은 성공회는 어떻고, 더 쭉 내려오면은 칼빈은 어떻고, 이 내용이 쭉 나와요. 쭉 나오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아퀴나스 사상의 대처를 유전하였지만 후기 스콜라 시대에 새로운 법 사상이 개척되었다. 그래서 폭군 반법론자들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폭군 반법론에 대한 의의와 주장을 보면 다음 문장 보세요. 폭군 반법론자 또는 모나르코 마크에 대한 모나르크 마크 이 둘은 반완당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당파. 그래서 쭉 5번째 내려오세요. 자, 탈락자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많은 권위자들은 신민들이 공공선을 위해서 탈락자를 처치할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특히 누가 있냐면 12세기에 솔리베리 존이 보면은 폭군 살해 이론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학자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학자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반군 살해 이론을 폭군 살해 이론을 누군가 주장을 했구나. 예, 그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예, 누군가 주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번째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존은 솔스베리 존입니다. 솔스베리 존은 폭군 살해 이론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정의의 흐름으로 폭군에 대하여 검을 들어야 할 강력한 의무까지 기초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폭군 반법론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폭군 반법론은 종교개혁기에 나타나는 켈빈주의자들의 저항권 이론에 한정된다.
예. 요 정도만 체크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폭군 방법론은 중세적 타입에 대한 정황권 이론을 발전시키고 쭉 나오는데 이건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위에 폭군 방법론자와 모나르크 마크에 대한 요 두 부분이 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모나르크 마크의 운동을 포용해서 모나르크 마크는 프랑스 종교 전쟁의 맥락에서 탄생하였고 어떻게 됐고 이 내용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봅시다. 35페이지 끝부분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위에서 35페이지 우측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여섯 번째 끝에 보세요. 그러나 그는 인민이 스스로 봉기하여 국왕을 처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폭군이라는 뭐예요? 누가 하냐면은 인민이 스스로 봉기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국왕을 처단하자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민이 스스로 봉기해서 처단하자고 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그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인민이 스스로 봉기해서 국왕을 처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바로 다음에 나오죠. 개인은 직접적으로 왕을 심판할 권리를 갖지 않으며 하급 정무관의 지위에 따라서 무기를 들을 수 있다. 자, 하급 정무관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 외에 또 상급 정무관이 또 있겠죠. 그러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 국왕을 처단하는 거지 인민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폭군 방법론자들이 전개한 이론이 실제적 민중에게 무기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탄핵 수단을 제공했다. 중요하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탄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뭐예요? 폭군 방법론자들이 전개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폭군 방법론자들이 전개한 이론은 인민이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탄핵 수단으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공하면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댕 봅시다. 보댕. 보댕은 생애와 저작에 보면 두 번째 줄 보시면 툴루주에서 법학을 전공합니다. 자, 법학을 전공해요. 이분이 법학을 전공하고 외울 필요 없어요. 법학 전공했다는 얘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세요. 보댕은 중립적인 철학자로서 국가를 저술하지 않았으며 이상적인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당면한 상세한 개혁을 논의하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국가를 저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상적인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당면한 상세한 개혁을 논의했는데 그 관념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여기 굵게 돼 있네요. 하나는 주권 개념이고, 주권 얘기 나온다 그랬죠. 다른 하나는 기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주권과 기후. 자, 그래서 보댕은 인간, 법, 제동의 이 세 가지를 기후지대에 상응한다고 주장했어요. 기후로 상응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대입시켰어요. 자, 하나는 건조한 북방지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뜨거운 남방지대 세 줄 내려오면은 기후가 온화한 중방지대에서 이렇게 해서 세 개로 구분해서 이제 그 개념을 잡습니다. 건조한 북방지대는 민주주의 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아둔하지만 육체적으로 강한 유형을 낳았고, 뜨거운 남방에는 영리하면서 게으른 사람이며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인종이며 통선적 신정 정치와 전제정의 지배를 받지만,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온화한 중방지대는 선호하는 정부 형태에 대한 참된 군주제이다라고 분류를 시켰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내용 안 나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권 개념과 기후에 대한 개념 나왔고, 뭘로 대입했어요? 기후로 대입했어요. 기후를. 주권을 기후로 대입해서 상응해서 주장을 했다는 거. 요 기후지대를 상응해서 주장했다는 요 부분을 좀 체크해 두셔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이하죠, 좀. 자, 이제 주권의 탄생 보세요. 이 우측에 주권의 탄생. 주권의 탄생은, 자, 보세요. 이제 주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권 이론은, 보댕의 주권 이론은
자, 둘,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체라는 개념에 두 신체, 즉 자연적 신체의 성체와 신비체로서의 교회, 이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눠져요. 그리스도의 신체는 자연적 신체로서의 성체와 신비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데, 처음에 신비체로서의 교회를 보면, 중요하죠. 신비체로서의 교회를 보면 연속적이고 신비한 본질을 가지는 집단적 사회적 조직을 의미하고, 이것은 정치적 실체와 정치체로서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마지막 부분 핵심 주제 4 바로 위로 둘, 넷, 여섯 번째 줄. 국가 안의 권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연속적인 주권이었다는 거죠. 연속적인 주권. 자, 그리고 주권 또 중요합니다. 영토 안에서 최고권의 관념은 중세의 교황, 황제, 왕, 주교, 여타 영주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고, 주권을 근대 초기에 명령한 사람이 바로 보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주권과 신비체에 대한 교회, 이거죠. 신비체에 대한 교회와 연속적인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여기서 이게 연속적인 주권, 영토 안에서의 체육권의 관념, 이게 바로 위에서 얘기하는 자연적 신체로서의 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내용 쭉 설명 나오는데, 요 두 개가 이제 바로 얘기했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체라는 개념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주권론이 나옵니다. 주권론, 보댕이 주권론 답변. 국가론에서 주권론이 전개되었는데, 자, 네 줄 내려옵니다. 보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권 개념을 군주를 중심으로 확립하였으며, 자, 군주를 중심으로 확립했다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군주를 왜냐면 지금 나온 게 국가론을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국가론 얘기하면은 교황으로 안 가요. 다 군주로 갑니다, 군주로. 자, 홉스는 더욱 세련된 형태를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홉스를 물어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홉스는 저 뒤에 홉스의 얘기 나올 때 또 거론할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정부의 권력 독점을 옹호했어요. 정부의 권력 독점을 옹호했어요. 왜? 지금 군주에 대해서 하는 거죠, 군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 보세요. 보댕에 따르면 주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 시민과 신민에 대한 최고 권력이다라고 했어요. 네. 특징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인데, 몇 가지 특징을 봅시다. 첫째, 주권은 특정 기한에 한정되는 권력이 아니라 연속적인 권력이다. 이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주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주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네 번째, 주권은 법의 원천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쭉 잘 내려오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군주의 최고 유일 불사분의 권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줄 더 내려오세요. 보댕은 비국가적 법적 영역체의 입법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였어요. 그리고 주권 이론은 봉건적 여러 특권을 해체하려는 프랑스 국왕에게 봉사한다는 거죠, 지금. 네,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 특권, 장항법 등에 대한 효력을 주권적 입법자의 의지에서 종속시킴으로써 봉건적 특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겠어요. 네, 요것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법은 관습법을 바꿀 수 없으나 관습법은 재정법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으나 재정법은 관습법을 바꿀 수 있으나 관습법은 재정법을 바꿀 수 없다. 예,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예, 그런 의미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 줄 내려오면 끝에 모든 단체는 오로지 주권자의 허락에 의해서만 존재해. 그리고 그들의 모든 권한은 주권자의 동의에서만 연유. 그래서 보댕의 중요하죠. 국가론의 목적을 봅시다. 목적. 프랑스 국왕을 바로 프랑스 사회 최고 수장으로 확립하려는 이것이 지금 국가론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둘, 넷, 여덟 번째 줄 내려오면 끝에 보댕이 절대 군주론을 옹호했다고 하더라도
군주의 전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능성을 주장한 거 아니야. 그의 전능한 능력을 주장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둘, 넷, 다섯 번째 줄을 보면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과 주권적 영주권은 결코 신법과 자연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문장이 잘 나와요. 보세요.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과 주권적 영주권은 신권과 자연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침범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서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일곱 번째 줄 보면 군주는 보den에 따르면 군주는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고 신법과 자연법에만 구속된다. 방금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군주는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고 신법과 자연법에만 구속된다. 이렇게도 문장이 나올 수 있죠. 자, 네 줄 내려와서 그러나 또 군주가 자연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어떤 얘기죠? 자, 어떠냐면은 보댕은 한 줄 내려와서 끝에 보댕은 원칙적으로 저항권을 부정하였다. 원칙은 저항권을 부정합니다. 근데 원칙이라 그랬죠. 자, 둘, 넷, 여섯, 여덟, 10줄 내려오세요. 10줄 내려오면 보댕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무제약적인 복종을 참을 만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참을 만한 것을 간주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 보세요. 보댕은 군주는 신민과의 계약 그리고 외국의 통치자와의 계약에 구속된다고 생각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줄 내려와서는 국가 이성을 거부하였다는 겁니다. 국가 이성. 예, 이게 국가 이성을 거부했다는 거. 국가 이성을 거부. 그래서 보댕은 군주는 밑에 보댕은 군주는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지만 실정법을 거쳐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지 의무는 있습니다. 거쳐야 될 의무는 있고 거기서 또 세 줄 내려오면 보댕은 끝에 주권은 무제약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주권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통치권이 존재하고 이러한 통치법을 무시하면 주권은 소멸한다고 본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사유재산권을 자연권으로 규정하고 사유권 재산을 보시면은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동족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 이런 겁니다. 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마지막 문장 봅시다. 보댕의 주권 개념은 홉스와 루소에 의해서 보다 더 정교하게 가공됨으로써 근대 법사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건 앞에 잠깐 나왔죠. 앞에 부분에. 예. 좀 더 정교하게 가공한다는 얘기는 잠깐 나왔어요. 홉스와 루소가. 그건 이제 뒷부분에 홉스 루소가 이제 상세히 또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자, 세 문제 관용과 이제 종교적 대화. 관용과 종교적 대화는 뭐 난칭 칭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예.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 문제 시험에 나온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읽어보시고 자 이제 알투지오스 봅시다. 알투지오스는 이거는 가끔 시험에 나와요. 매번 나오지 않고 이분은 거의 안 나오다 싶은데 가끔 나요. 가끔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자, 생애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두 번째 사상을 봅시다. 알투지오스는 보댕의 절대 국가 이론과 대립. 네, 방금 얘기했죠. 보댕의 절대 국가 이론에 대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념을 잡아보세요. 지금 보댕하고의 대립하고 있다. 그러면 대충 어떤 게 대립하겠네 하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야, 이제. 그러면서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봅시다. 내려봅시다.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줄까지 내려오세요. 알투지오스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의 주권의 기속점을 보세요. 중요합니다. 인민의 단체를 봤어요. 인민의 단체. 앞에는 지금 절대 국가주의 이러니까 군주죠, 군주. 근데 지금 뭐예요? 대립하고 있으니까 알투지오스는 뭐예요? 인민의 단체. 이게 중요하죠. 인민의 단체. 대성이 인민의 단체란 말이죠. 인민의 단체를 파간다는 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내려오면 끝에 나중에 글로티우스 다음에 또 방금 얘기 나오거든요. 글로티우스에 의해서 사회적 본성에 의해서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하게 칠까지만 글로티우스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사회적 본성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글로티우스야.
글로티우스 문제 나오면 무조건 사회적 본성에 대해서 시험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사회적 본성. 이게 글로티우스의 문제, 기말 문제 무조건 나와요. 네. 자, 그걸 이제 미리 한번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글로티우스는 국가적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건 뒤에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문장 보세요. 39페이지 좌측에 바로 위에 알투지오스에 대한 사회계약 이론은 두 단계, 2단계 계약 이론이에요. 그러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겠죠. 보세요. 첫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인민조합이 주권의 소재지라는 점이 1단계예요. 그래서 주권은 분할할 수 없으며 주권은 국가라는 특별한 결사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일기급이나 일가족에게 기속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행정관료에 기속된다. 자, 국가의 행정관료에 기속된다 하고 난 다음에 2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2단계는 뭐냐면은 2단계는 뭐라고 나오냐면 법률에 따라서 뭐예요? 국가의 행정관료에 기속된다.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인민조합의 주권의 소재지라는 점으로 먼저 두고 두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가요? 국가의 행정관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특징이 보이세요? 자, 보세요. 지금 2단계 계약을 얘기하는데, 알투지오스 딱 여기서 나와요, 시험이. 나온다면은. 1단계는 보면, 인민조합의 주권의 소재, 인민단체를 먼저 보죠. 인민단체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디로 가냐면, 국가의 행정관료로 간다는 거예요. 행정관료. 좀 특이하죠? 군주도 아니면서 행정관료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9번째 줄. 19번째 줄 내려오면, 알투지오스는 주의학파 바르톨루스에 확립된 권한상의 폭군과 집행상의 폭군 개념을 수용하였다. 일단 이렇게까지 체크하세요. 일단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봅시다. 이걸 지금 뭐냐면은 권한상의 폭군과 집행상의 폭군의 개념을 수용했다 그랬죠. 이 개념만 잡고 계시면 돼.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권한상의 폭군과 집행상의 폭군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뭘 수용인지 알게 되거든요. 바로 나오죠. 이제 권한상의 폭군은 무엇이고 집행상의 폭군은 무엇이라는 얘기가 바로 밑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나 둘,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러나 인민에게는 소극적인 저항권만 허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항권이라는 걸 허용하는데 인민한테는 소극적으로만 허용하고 적극적인 저항권은 어디 있냐면 에포로스에 있어요. 에포로스 위에 보시면 국가의 행정관료 있죠. 2단 두 번째 단계 거기에만 적극적인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폭군이란 권한상의 폭군과 집행상의 폭군을 수용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이걸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수용했다는 얘기가 딱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39페이지, 우측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알투지오스의 법사상은 중세적 관념에서 근대로서의 이행기에 반영하였고, 국가 발생에 대한 계약 이론, 두 단계 이론을 설명했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죠. 군주종을 옹호하면서도 국가를 주관적 인민단체로 보는 인민단체로 보는 견해에서도 어느 정도 민주적인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차이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맨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최초의 연방주의자라고 부른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글로티우스를 보시면 이제 생애 저작에서 이분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분 대단한 분이죠. 보시면 이제 보세요.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1번째 줄 보세요. 글로티우스는 16살에 검사가 되고요. 24살에 검찰총장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종교전쟁에서 이 사람이 엄청난 불운을 겪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둘, 넷, 여덟 번째 줄에 있죠. 전쟁과 평화의 법은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내용이 나와요. 자연법과 국제법에 관한 고전적을 널리 익히고 있는데, 예, 종교전쟁에서 바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결국 어떤 대역죄로서 종신형까지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어떤 생활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바로 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게 자연법하고 국제법에 관해서 이제 널리 이제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오면 이제 자연법과 국제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밑에서 둘,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보면 근대적 자연법의 개척자라고 평가받았고 세 줄 내려와서 끝에 보면 그래서 근대 국제법의 창시자는 글로티우스가 아니라 비토리아가 주장한 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금 국제법의 창시자는 글로티우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다른 데서는 이걸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법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글로티우스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종교 전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막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무슨 전쟁 나오죠.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연법. 거의 다 왔어야죠. 한 5분 정도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자연법. 글로티우스의 자연법 이론은 근대 유럽의 법사상의 하나로 전환점을 세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주제 자연법의 이론을 봅니다. 자연법 답변 4줄 내려와서 세 줄 내려와서 참 특이하죠. 글로티우스는 기하학적인 방법에 따라 자연법의 이론을 전개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분이죠. 예,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법의 이론을 전개해 나갔어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려오시면은 둘, 여섯, 여덟, 10번째 줄 내려오면 자연법은 불변적이다. 그리고 신조차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내놓고 참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자연법 이론을 전개해요. 보시면 두 번째 세 줄 내려와서 자연법을 기하학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법 이론을 법 이론의 공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공리가 인간의 중요합니다. 사회적 본성이다라는 것. 인간의 사회적 본성 나오죠. 글로티우스 하면 사회적 본성이란 말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세요. 선언적 논증과 선언적 논증. 그리고 이제 다음 우측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경험적 논증이란 말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선언적 논증이란 보시면 이제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선언적 능력 바로 위에 보면은 위에서 둘, 넷, 여섯, 7번째 줄 보면은 글로티우스는 사회성이라는 기본 공리로부터 구체적인 자연법을 추론하였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리을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읽어봐 주세요. 이거 읽어봐 주세요. 특히 니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찾게 되겠네요.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도 지금 이게 중요한 사상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 이건 꼭 기억하세요. 선언적 논증 문제의 규범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본성과 필연적으로 일치하는가에 의해서 판정하고 경험적 논증을 보세요. 만국에서 문명적으로 선진적인 국가들에게 자연법으로 수용되어 있는가에 대한 증명. 저 어디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가 법을 들어올 때 이런 걸 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많이 수용하죠. 예, 그래서 경험적 논증. 이거 굉장히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자, 경험적 논증은 물론 인간의 공통 감각에 입각한 개연성의 문제이다. 자,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 두 줄 끝에 보면 자연법은 바로 이성의 명령이고 이것은 합리적인 본성에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천한 것인가 아니면 필연적인가에서 알려주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자연 곧 신의 권위에서 금지된 것인가 아니면 명령된 것인가를 알려준다. 자, 마지막 보세요. 곧 신의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글로티우스도 이제 이렇게 자연법에 대한 이론이 나오니까 자연법은 결국은 이제 신하고 연결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내려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4줄 내려오세요. 13줄 끝에 실제로 글로티우스는 영혼법, 신법, 자연법의 상충에 관한 논의가 없다. 그리고 자연법은 신조차도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연법을 신과 독립되게 이해하고 자연법의 위반과 관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티우스는 자연법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물론 체크 다시 정리 드릴게요. 자연법과
자연권 이걸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떻게 구분하면 자연적 권리 보세요. 자연법과 자연권을 구분하는데 자연적 권리를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권능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자유 타인에 대한 권능 여기서 보면 친권 가부장권 영주권 자 소유권 물권 채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연적 권리라는 거예요. 자연적 권리. 예. 자연법과 자연적 권리 자연권 이거를 서로 구별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기하학적 방법으로 자연법의 이론을 전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현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하고 좀 많이 접근해 왔죠. 예. 딱 일치하진 않지만 많이 다르죠. 아직도 많이 다르지만 이제 아직도 자연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거니까 반드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 개념 잡고 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끝에 그렇티우스는 심지어 자 뭐라고 되면 부모는 자식을 저당 잡힐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자식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굉장히 낮이 비판받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 다음에 보면은 신민이 자신을 노예로 매각할 수 있다는 암시를 제공하였다 해서 복종 계약에 대해서 제공한 게 그로티우스예요. 예, 지금 현재가 많이 안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문장 마지막 보시면 그로티우스에 따르면 세 번째 줄 그로티우스에 따르면 중요하다. 국가는 권리 향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참한 자유로운 인간의 완전한 결사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고 이제 마지막 저항권은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그로티우스는 저항권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함축적으로 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예 입장을 취한다. 이게 이제 보세요. 자 우선 중요합니다. 잘못 통치하는 왕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부한다. 네, 거부한다. 그런데 보세요. 세 줄 내려와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저항권을 인정한대요. 그리고 뭐라면 저항을 통해서 국가가 엄청난 혼란이나 무모한 자의 대량 학살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저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 통치하는 왕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부했죠. 그리고 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저항권 인정했다. 이런 거는 좀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둘레 다섯 번째 줄 내려와서 왕이 왕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저항할 수 있다. 왕이 전체 인민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는 경우에는 왕은 인민의 적이다. 자, 왕, 원로원, 그 다음에 민의 권력이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왕이 타짜의 권력을 잠탈하는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권력 자체를 불법적으로 장탈하는 대역죄인은 인민 모두의 적이므로 인민 각자가 군인이 돼서 살상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줄입니다. 저항과 폭군 사례를 정당화하였다는 겁니다. 예, 정당화하였죠. 자, 이제 그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답변 보세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추론되는 자연법이고 두 번째는 개별 국가의 다수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정립한 실정법. 자, 두 줄 내려와서요. 그로티우스는 중요합니다. 조약에 의해서 정립된 법에 대해서는 협의의 국제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쭉 내려와서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요거까지만 보고 이제 끝냅시다.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열여섯 번째 줄 보세요. 그 위에 바로 17번째 줄 보면 글로티우스는 개전사유에 관한 요건으로 7가지 검토해서 다음 중 6가지를 인정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국제법이죠. 국제법의 주요 처음에 나온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거든요. 그걸 키워드 가져가세요. 전쟁인데 글로티우스가 얘기하는 건 전쟁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러한 전쟁을 하되 전쟁을 일어날 때 그 사유로서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인정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례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려오시면 성공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 줄이죠. 전쟁에 공개적 선전포고가 있어야 되고, 다음 장에 다섯 번째는 전쟁을 개시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전쟁의 최우수단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마지막으로 정당한 의도를 거론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당한 이론까지 이제 거론해서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개전 사유에 대한 요건, 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7장입니다. 예.